10살짜리 소녀가 도시에서 가장 큰 은행의 VIP 라운지로 들어와 한마디만 던졌다. 제 잔액만 확인하고 싶어요. 수십억대 자산가인 은행 간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소녀를 비웃었다. 아이의 계좌에 고작 동전 몇 잎이나 들어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화면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렸으며 눈앞에 보이는 것에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리고 잔인한 농담처럼 보였던 일이 그곳에 있던 누구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진실의 시작으로 변모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테헤란로의 유리 마천루들에 반사되어 유리를 서울의 하늘을 가르는 황금빛 칼날로 바꾸어 놓았다. 김서연은 투명 파일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으로 낡은 플라스틱 가장자리를 누르며 눈앞의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 건물은 주변에서 가장 높았고 회전문을 통해 검은 정장을 입은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과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을 삼키는 듯했다. 서연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새하얗지 않은 자신의 하얀 운동화에는 진한 비에 묻은 흙먼지 자국이 있었고 지난주에 어머니가 꿰매준 해진 운동화 끈이 보였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할아버지는 항상 제대로 숨을 쉬는 것이 용기의 절반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머지 절반은 첫 발을 내딛는 것이었다. 서연은 발을 내디뎠다. 자동문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미끄러지듯 열렸고 서연은 모든 것이 반짝이는 대리석 로비로 들어섰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강해서 팔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발소리는 윤이 나는 바닥에 울려 퍼졌고 그 호화로운 공간 속에서 작고 외로운 소리였다. 벽에는 거대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그녀보다 더 큰 화분에는 식물들이 심어져 있었으며 천장에는 얼어붙은 빛의 폭포처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다. 서연은 접수 데스크 앞에 멈춰 섰다. 그곳에서는 머리를 완벽한 쪽머리로 묶은 한 여자가 고개도 들지 않고 컴퓨터에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VIP 라운지에 가야 하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접수원은 마치 큰 노력을 기울이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혼자 있는 아이, 그것도 평범한 면 티셔츠에 빛바랜 청바지를 입은 아이를 보자 그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VIP 라운지는 어린애들이 오는 곳이 아니란다, 얘야. 길 잃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집을 나오기 전 화장실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것이었다. 어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길 원할 때처럼 눈을 많이 깜빡이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 길 잃지 않았어요. 여기에 계좌가 있고 잔액을 확인해야 해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접수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짧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다. 얘야, 어린이 계좌 창구는 2층에 있어.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어린이 계좌가 아니에요. VIP 계좌예요. 번호는 여기 있어요. 서연은 투명 파일을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종이가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고 이미 원래의 광택을 일부 잃어버린 플라스틱 카드도 있었다. 접수원은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처럼 종이를 집어들어 손가락 끝으로 펼쳤고 그녀의 눈은 손으로 쓴 글씨들을 훑어내렸다. 이건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잖아. 종이에 숫자를 쓰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보호자랑 같이 와야 해, 알겠니? 이제 경비 부르기 전에 어서 가렴.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서 나가면 다시 돌아올 용기가 없을 거라는 걸 알았다. 할아버지와 약속했다. 그들이 나눈 마지막 대화에서 할아버지가 아직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을 수 있었을 때 서연에게 약속하게 했다. 정해진 날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와서 잔액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라고. 할아버지는 그것이 중요하며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될 거라고 하셨다. 그때는 바로 지금이었다. 할아버지가 더 이상 깨어나지 않으신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제발요. 그냥 잔액만 보고 싶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러고 나면 갈게요. 접수원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고는 전화를 들었다. 서연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빠르게 한 뒤 벽 근처의 가죽 소파를 가리켰다. 저기 앉아서 조용히 기다려. 누가 내려와서 처리해 줄 테니까. 서연은 소파 끝에 앉았다.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아 허공에서 흔들렸다. 무릎 위에 파일을 올려놓고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모두 바빠 보였고 모두 중요해 보였으며 모두 그녀를 호기심이나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봤다. 몸에 꽉 끼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동행에게 무언가 말하자 두 사람은 서연 쪽을 보며 웃었다. 그녀는 못 본 척했지만 뺨이 화끈거렸다. 몇 시간이 흐른 것 같은 몇 분 후 회색 정장에 줄무늬 넥타이를 맨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그녀에게 걸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백발이 섞인 머리를 뒤로 빗어 넘겼으며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네가 잔액을 보고 싶다는 꼬마 아가씨구나. 이름이 뭐니? 김서연입니다. 그래, 서연이. 몇 살이지? 10살이요. 10살. 그렇구나. 그런데 말이야,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아버지는? 보호자 말이야. 제가 여기 온 거 모르세요. 잔액을 확인해야 해서 혼자 왔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계좌가 개설됐어요. 남자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하며 서연을 마치 흥미롭지만 중요하지 않은 퍼즐처럼 뜯어보았다. 얘야, 누가 너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VIP 계좌는 아이들이 은행 놀이하는 곳이 아니란다.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해외 투자를 하며 고위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을 위한 곳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저는 그냥 잔액만 보고 싶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서류도 필요하고 법정 대리인도 있어야 하고 허가도 받아야 해. 낡은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와서 VIP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긴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니라고. 대기를 기다리던 몇몇 사람들이 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배가 툭 튀어나와 셔츠 단추를 밀어내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뚱뚱한 남자가 다가왔다. 박 대리, 무슨 일이야? 애가 길을 잃었나? 그런 건 아닙니다, 최 이사님. 자기가 VIP 계좌가 있고 잔액을 보고 싶다는데요. 뚱뚱한 남자가 로비에 울려 퍼지는 큰 웃음소리를 냈다.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았다. VIP 계좌라고? 이거 정말 대단한데. 그럼 나는 이 은행 회장님에게 얘야, 너 이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지. 이런 데서 거짓말이나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아니면 무슨 몰래카메라인가? 카메라 숨겨놨어? 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서연 주위에 작은 원을 형성했다. 그녀는 계속 앉아 파일을 꽉 쥔 채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지만 두려움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할아버지는 항상 겁쟁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용감한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는 않는다고. 거대한 선글라스를 쓰고 온몸을 금장신구로 치장한 한 여자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일하는 청소부 아줌마 딸인가 봐. 어른들 얘기 엿듣고 자기도 돈 있는 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딱하기도 해라. 우리가 다 똑같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나 봐. 어떤 사람은 섬기기 위해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섬김받기 위해 태어나는 건데. 서연은 눈물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것을 느꼈지만 눈물을 쫓아내려 재빨리 눈을 깜빡였다. 울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 앞에서는 할아버지가 싫어하실 것이다. 회색 정장을 입은 박 대리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서연의 키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아 어리석은 아이에게 말하는 듯한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하나 설명해 줄게, 서연아. 여기 VIP 계좌를 가지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니? 수십억이야. 수십억이 뭔지 알아? 아주 큰 돈이야. 네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볼 돈이지. 여기 계좌를 가진 사람들은 기업가, 상속자, 해외 투자자들이야. 돼지 저금통에 동전 모으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녹화 중임을 알리는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백금발 머리의 한 노부인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속삭였다. 이거 인터넷에 퍼지겠네. VIP 계좌 갖고 싶어 하는 꼬마라니. 말도 안 돼. 요즘 부모들은 교육도 안 시키나 봐. 애들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창피한 짓이나 하게 내버려 두고. 서연은 다시 깊게 숨을 쉬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울렸다. 단호하지만 예의 바르게 행동하렴. 네가 작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게 두지 마라. 크기는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단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곳의 모든 사람보다 훨씬 작았지만 꼿꼿이 섰다. 투명 파일을 들어 올리고 최대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 이 계좌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여기에 오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그냥 잔액만 보고 싶어요. 돈을 인출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제발요. 돌아가셨다는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몇몇 사람들은 약간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조롱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박 대리는 몸을 바로 세우고 연극적인 제스처로 넥타이를 고쳐 맸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보호자 없이 VIP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솔직히 진짜 계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아마 네 할아버지가 널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려고 이야기를 지어내신 거겠지. 할아버지들은 그러시거든. 귀엽긴 하지만 현실은 아니야.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좌는 있어요. 번호는 여기 있어요. 서연은 파일 속의 종이를 가리켰다. 박 대리는 종이를 집어들어 휙 훑어보고는 경멸적으로 돌려주었다. 번호는 누구든지 지어낼 수 있어. 그것만으로는 안 돼. 서류, 비밀번호, 디지털 접속 키 같은 게 필요하다고. 너 그런 거 다 있니? 제 출생증명서랑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서류가 있어요. 출생증명서라 참 귀엽구나. 얘야, 난 여기서 15년 동안 일했어. 별의별 사람 다 봤지. 진짜 부자도 봤고 부자인 척하는 사람도 봤어. 넌 그 낡아빠진 옷이랑 구멍난 운동화로는 아무도 못 속여. 집에 가서 그 환상은 잊어버려. 뚱뚱한 남자가 다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박 대리, 이 일 빨리 좀 처리해. 나 중요한 회의에 늦었단 말이야. 다른 고객들도 불평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구경거리가 되어가고 있었고 서연은 모든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와 약속했다. 그리고 김서연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켰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한 남자가 나왔다. 그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더 나이 든 남자였고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 자동차 한 대 값보다 비싸 보이는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그 자세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물임이 분명했다. 손목에는 로비 조명 아래에서 빛나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고 팔 아래에는 진짜 가죽 서류 가방을 끼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동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박 대리는 즉시 자세를 바로 하고 초조하게 자신의 넥타이를 매만졌다. 강 전무님, 오늘 사옥에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강태환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은행의 총괄 전무이사이자 소액주주 중 한 명으로 약간 짜증 섞인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서울 금융계 전체에서 사업에서는 무자비하고 인간관계에서는 오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개인 자산은 금융시장에서 30년간 쌓아 올린 것으로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왜 로비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고객들에게 아주 나쁜 인상을 줍니다. 박 대리는 서둘러 설명하며 서연을 무심한 제스처로 가리켰다. 웬 아이 하나 때문입니다, 전무님. 자기가 VIP 계좌가 있고 잔액을 보고 싶다며 나타났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계속 고집을 부려서요. 막 경비를 부르려던 참이었습니다. 강태환은 서연에게로 몸을 돌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사물과 사람의 가치를 몇 초 만에 평가하는 종류의 시선이었다. 서연은 오싹함을 느꼈지만 파일을 더 꽉 쥐고 꿋꿋하게 버텼다. VIP, 계좌를 가진 어린이라 이건 새로운데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아가씨? 김서연입니다. 김서연, 물처럼 흔한 성씨로군. 정말로 여기에 이 은행에 계좌가 있다고 믿는 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셨어요. 강태환은 유머기 없는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건조하고 날카로운 소리였고 주위의 여러 사람이 마치 상사의 농담에 웃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따라 웃었다. 네, 할아버지 물론이지. 어디 맞춰볼까?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수십억대 사업가셨나? 아니면 비밀 투자자? 아니 잠깐 복권에 당첨됐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신 건가 그거지? 더 많은 웃음소리가 터졌다. 서연은 뺨이 다시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단지 부끄러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거짓말쟁이, 하찮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대해주셨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사람들은
그녀를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셨어요. 하지만 정직하고 똑똑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셨고요. 뒤이은 침묵은 웃음소리보다 더 잔인했다. 그러자 강태환이 다시 웃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더 크게 웃자 곧 모두가 그를 따라 웃었다. 그 소리는 대리석 로비의 잔인한 합창처럼 울려 퍼졌다. 건물 관리인, 그럼 그렇지. 얘야, 네 할아버지가 널 사랑했다는 건 의심하지 않아. 하지만 사랑으로 VIP 계좌 비용을 낼 수는 없지. 사랑으로 해외 투자 계좌를 열 수는 없어. 네 할아버지는 아마 푼돈을 모아두고 널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야기를 지어내신 거겠지. 할아버지들이란 다 그래. 하지만 현실은 이야기와는 다르단다.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긴 손톱에 젓갈색 머리 여자가 다가왔다. 여전히 휴대폰으로 녹화 중이었다. 이거 SNS에 올리면 대박이겠다. 부자 계좌 갖고 싶어 하는 가난한 꼬마. 사람들 엄청 좋아할걸. 너 유명해지겠다, 얘야. 물론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해지겠지만. 서연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단지 말이 아니었다. 그들의 말투, 어조, 절대적인 경멸. 마치 그녀가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구경거리인 것처럼.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가 하시던 다른 말씀이 떠올랐다. 모두가 너를 의심할 때 너는 너 자신을 더욱더 믿어야 한단다. 계좌번호가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강태환은 눈썹 하나를 치켜 올렸다. 명백히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는 주위에 형성된 구경꾼들을 둘러보고 연극적으로 양팔을 벌렸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좀 다르게 해보죠. 여러분을 위해 쇼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작은 상속녀의 이 미스터리한 계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거나 생일 선물로 받은 5만 원 정도가 들어있다는 게 밝혀지면 여러분 모두 제가 친절하게 대해주려 했다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박수와 휘파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그 쇼를 무척이나 즐기고 있었다. 강태환은 그 반응에 만족하며 미소를 짓고는 서연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이리 오너라 아가씨, 내 사무실로 가자. 하지만 미리 경고하는데 이 일이 끝나면 내 부모님과 아동복지센터에 연락해야 할 거다.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서연은 다리가 떨렸지만 굳건한 걸음으로 그를 따라갔다. 그들은 박대리와 이야기의 결말을 놓치고 싶지 않은 3명의 다른 고객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는 이사진의 사무실이 있는 15층까지 올라갔다. 벽은 짙은 마호가니로 되어 있었고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으며 카펫은 너무 두꺼워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다. 강태환의 사무실은 거대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 전체가 보였다. 멀리 롯데월드타워, 남산타워, 심지어 수평선 너머 한강까지 보였다. 거대한 유리 책상, 가죽 안락의자, 한 번도 펼쳐본 적 없는 것처럼 보이는 책들로 가득 찬 책장, 그리고 벽에는 액자에 담긴 졸업장과 증명서들이 걸려 있었다. 강태환은 회장님 의자에 앉아 최신형 컴퓨터를 켜고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여전히 그 우월한 미소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자, 아가씨, 그 마법의 계좌 번호를 대보시지. 서연은 조심스럽게 투명 파일을 열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를 꺼내 강태환에게 건넸다.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처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고 단정하고 깔끔한 글씨체로 쓰인 숫자를 쳐다보았다. 이 숫자들 좀 희미한데 네 할아버지가 언제 쓰신 거지? 청동기 시대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또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박대리는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었다. 젓갈색 머리의 여자는 계속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강태환은 시스템에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그의 손가락은 수십 년간 매일 이 일을 해온 사람의 자신감으로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화면이 로딩되었을 때 그는 비꼬는 말을 하려던 참이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변했다. 처음에는 단지 미간을 찌푸리는 정도였다. 그러다 눈이 약간 커졌다. 그는 눈을 깜빡이고 다시 화면을 쳐다보았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시스템에 오류가 있나 보군. 그는 다시 번호를 입력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각 숫자를 확인하며 결과는 같았다. 강태환은 의자를 책상 쪽으로 더 가까이 당겼다. 몸이 굳어 있었다.
다른 메뉴를 클릭하고 다른 화면에 접속하고 특별 접근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새로운 정보가 나타날 때마다 그는 더욱 창백해졌다. 강 전무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박 대리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다. 몇 분 전까지 웃던 사람들은 이제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강태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화면에 고정된 채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더 많은 탭을 클릭하고 숫자를 읽고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의 얼굴은 핏기를 잃어갔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분명 실수야. 그는 마치 기술적인 문제인 것처럼 키보드를 뽑았다가 다시 꽂았다. 모니터를 껐다가 다시 켰다. 하지만 정보는 그대로였다. 강태환은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다. 약간 비틀거리며 두 손으로 책상을 짚어야 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전무님 괜찮으십니까? 누구 부를까요? 서연은 책상 반대편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녀의 갈색 눈은 강태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두려움의 눈물은 아니었다. 추억의 눈물이었다.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 그의 차분한 목소리, 그녀의 손을 잡던 그의 굳은 살 박인 손, 잠들기 전 들려주던 이야기들. 할아버지는 언젠가 그녀가 이해하게 될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 저 남자의 반응을 보며 그녀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주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박 대리는 호기심이 격식을 이기며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엿보려 했지만 강태환이 거친 손짓으로 그를 물러서게 했다. 나가. 전부 나가. 당장. 하지만 전무님, 대체 무슨... 나가라고 했다. 전부. 저 아이만 빼고. 그의 목소리는 몇 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오만함도 즐거움도 없었다.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었다. 박 대리와 다른 고객들은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사무실을 나갔다. 젓갈색 머리의 여자는 계속 녹화하려 했지만 강태환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그 녹화 영상 지워, 당장. 안 그러면 사생활 침해와 기밀 정보 유출로 고소하겠어. 여자는 창백해져서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넣고 서둘러 나갔다.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에는 강태환과 서연만 남았다. 침묵이 너무나 짙어서 서연은 에어컨의 낮은 소음과 벽시계에 멀리서 들려오는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강태환은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여러 번 심호흡을 했다. 마침내 서연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경멸은 없었다. 충격과 존경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서연입니다. 김서연. 그는 마치 기억에 새기려는 듯 천천히 이름을 반복했다. 몇 살이라고? 10살이요. 10살, 10살이라. 강태환은 다시 일어섰지만 이번에는 창가로 갔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손을 깍지 끼고 긴장된 어깨로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서연은 유리에 비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가 때때로 눈을 감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처리하려는 듯했다. 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김동철입니다. 김동철. 강태환은 마치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지 기억하려는 듯 이름을 여러 번 반복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다고? 건물 관리인이라고 했나? 네, 평생 건물과 아파트를 관리하며 일하셨어요. 일찍 일어나시고 늦게 돌아오셨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정직한 노동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강태환은 여전히 서연에게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언제 이 계좌를 너를 위해 개설하셨지? 제가 태어난 날에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해주셨어요. 제가 태어난 다음 날 아직 세종이 냄새가 나는 출생증명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제 이름으로 계좌를 열었다고 하셨어요. 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요. 내 미래라. 강태환은 유머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장하셨군. 서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묻지 않았다. 강태환의 태도에는 조용히 지켜보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마침내 몸을 돌려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몸짓에 우월함이 없었다. 그는 키가 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의자에서 작아 보였다. 서연아,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 그리고 네가 완전히 정직하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네. 내 어머니는 네가 여기 온 걸 아시니? 아니요. 이 계좌에 대해 알고 계시고? 서연은 망설였다. 이것은 더 복잡한 질문이었다. 아마도요. 하지만 그 얘긴 절대 안 하세요. 제가 할아버지와 돈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화제를 돌리셨어요. 한 번은 엄마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된 서류들을 발견했는데 은행 서류들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들고 있는 저를 보시고는 엄청 화를 내시면서 다 뺏어 가셨어요. 어른들 물건이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강태환은 정보를 처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물병을 꺼내 병째로 마셨다. 서연은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네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이 질문에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여전히 손에 쥔 투명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몰라요. 제가 3살 때 떠나셨어요. 엄마는 아빠가 더 이상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고 우리를 버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믿지 않아요. 아빠가 기억나요. 아빠가 저를 보던 방식, 저를 안아주던 방식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갑자기 떠나지 않아요. 엄마가 저한테 말해주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강태환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고는 책상 위 전화기를 들어 버튼을 하나 눌렀다. 윤 변호사님, 지금 즉시 제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총괄 본부장님도 모시고 오세요. 네, 긴급한 일입니다. 아주 긴급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지금부터 내가 할 말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어야 한다. 네 할아버지가 널 위해 개설한 계좌는 평범한 계좌가 아니야. 심지어 일반적인 VIP 계좌도 아니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다. 얼마나 큰데요? 강태환은 말을 잇기 전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법원 명령으로 봉인된 비공개 특별자산 계좌다. 정확히 10년 전에 동결되어 보호 조치에 들어갔다는 뜻이야. 판사의 특별 허가 없이는 아무도 손댈 수 없고 세부 내용을 볼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어. 우리 은행 전체에 이런 종류의 계좌는 단 3개뿐이야.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내 것이고. 서연은 이해하려 애쓰며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계좌를 봉인하셨을까요? 그건 나도 모른다. 하지만 알아낼 거다. 왜냐하면 그 계좌에는 서연아 원화만 있는 게 아니거든. 해외 펀드, 외국 기업 주식, 담보로 등록된 부동산들이 있어. 그리고 그 가치는, 그는 마치 단어를 발음하기 너무 어려운 듯 말을 멈췄다. 얼마인데요? 강태환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사무실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동정심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법정 대리인과 법원 관계자 없이는 정확한 액수를 말해줄 수 없다. 하지만 네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리고 네 자식들과 그 자식들의 자식들까지도 충분할 만큼이라는 건 말해줄 수 있다. 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 앞 가죽 의자에 주저앉았고 손에서 떨어진 파일이 카펫 위로 떨어졌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계단을 청소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허리가 아픈 채로 돌아오고 들 시간이 없어 차가운 도시락을 먹던 할아버지 김동철이 그녀에게 막대한 재산을 남겼다고? 하지만 어떻게 할아버지는 돈이 없으셨어요. 우린 항상 빠듯하게 살았어요. 엄마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시고 3군데 다른 집을 청소하세요. 우린 구로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방도 같이 써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 모든 돈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게 바로 나도 궁금해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래서 총괄 본부장님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계좌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 그 뒤에는 이야기가 있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이야기 말이다. 문이 열리고 2 사람이 들어왔다. 한 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로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회색 정장에 얇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더 나이 든 남자로 백발의 강태환마저 편안해 보이게 만드는 진지한 분위기를 풍겼다.
윤 변호사님, 최 본부장님,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변호사님, 이쪽은 김서연 양입니다. 서연아, 이분은 우리 법률 자문인 윤수진 변호사님, 그리고 이분은 우리 은행의 총괄 본부장님이신 최진우 이사님이시다. 아래층에서 소란을 피우던 그 아이로군요. 윤수진 변호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강 전무님, 무슨 일입니까? 강태환은 두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컴퓨터 모니터를 돌렸다. 윤 변호사는 다가와 안경을 고쳐 쓰고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최 본부장도 몸을 기울였고 서연은 그의 얼굴이 강태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핏기를 잃는 것을 보았다. 이게 사실입니까? 최 본부장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데이터 확인은 하셨고요? 3번이나 했습니다. 모두 정확합니다. 이 아이는 10년 전 법원 명령으로 봉인된 비공개 특별자산 계좌의 합법적인 소유주입니다. 계좌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인 김동철 씨에 의해 아이 이름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들고 있던 태블릿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빠르게 읽은 뒤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봉인 명령은 가정법원의 황병철 판사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사유는 미성년자 신변 위협에 따른 보호 조치로 기재되어 있군요. 서연 양, 황병철 판사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윤 변호사는 초의 본부장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황병철 판사님은 극도로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성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을 처리하시죠. 그분이 이 봉인 명령에 서명하셨다면 심각한 위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서연은 뱃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위협? 어떤 종류의 위협? 누군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한 비서가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강 전무님, 1층에 한 여자가 자기 딸이 사라졌는데 여기서 봤다는 사람이 있다며 와 있습니다. 몹시 흥분해서 거의 공황 상태입니다. 딸 이름이 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우리 엄마예요. 강태환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더 이상 아무도 보거나 듣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2분도 채 되지 않아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자가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32살의 이지은으로 검은 머리를 흐트러진 롤빵 모양으로 묶고 빛바랜 청바지와 티셔츠 위에 아직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고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최근에 흘린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서연아, 세상에, 서연아. 그녀는 3걸음 만에 사무실을 가로질러 딸을 힘껏 껴안았다. 마치 딸이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듯 가슴에 꽉 끌어안았다. 서연은 일을 마친 엄마에게서 늘 나던 익숙한 세제와 락스 냄새를 맡았다. 엄마, 나 괜찮아. 나는 그냥... 무슨 생각이었니? 무슨 생각이었어, 서연아? 학교에서 사라지다니. 교장 선생님이 네가 쉬는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나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나 일 다 내팽개치고 너 찾으러 온 도시를 헤맸어. 끔찍한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다고. 지은은 떨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서연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고 눈은 딸이 무사한지 확인하려는 듯 딸의 온몸을 샅샅이 훑었다. 미안해 엄마, 나 여기 와야 했어. 할아버지가 나한테 만들어주신 계좌 잔액을 봐야 했어. 지은의 몸이 굳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서연을 놓고 처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무실의 다른 사람들, 호화로운 분위기, 컴퓨터 화면, 강태환, 윤 변호사, 최 본부장의 심각한 표정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설마 말했어요? 다 말해버린 거예요? 윤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지만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은 여사님, 우선 앉으시죠.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지은은 고개를 연신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아이가 알면 안 돼요. 너무 어려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요. 아이 아빠가 그러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누가 허락했죠?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환이 차분하게 말했다. 따님이 스스로 이곳에 와서 계좌 잔액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법원 명령으로 봉인된 비공개 특별자산 계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사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엄마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겁에 질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다가가 엄마의 팔을 만졌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계좌에 대해 한 번도 말 안 해줬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지은은 자신을 추스르려 여러 번 심호흡을 했다. 마침내 얼굴에서 손을 떼었을 때 그녀의 눈은 오래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년간 묻어두었다가 터져 나올 순간을 기다려온 그런 종류의 고통이었다. 널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야. 이 계좌, 이 돈이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거든. 이것 때문에 네 아빠가 떠나야 했어. 이것 때문에 네 할아버지가 마지막 날까지 두려움에 떨며 사셨다고. 하지만 어떻게? 서연이 작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돈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은이 대답하기 전에 윤 변호사가 태블릿의 정보를 확인하며 다시 말했다. 이지은 여사님, 여기 기록을 보면 봉인 명령이 10년 전에 내려졌습니다. 서연 양이 생후 6개월이 갓 지났을 때군요. 소송 기록에는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은은 딸을 바라보고 대답을 기다리는 3명의 낯선 어른들을 보았다. 그녀는 속으로 갈등하는 듯했다. 얼마나 밝혀야 할지, 얼마나 숨길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고 가죽 안락 의자 중 하나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우리 아버지, 동철 아버지는 그냥 건물 관리인이 아니셨어. 물론 그 일을 하셨지만 그 이상이셨지. 많이 배우시진 못했지만 똑똑한 분이셨어. 책을 읽고 관찰하고 배우셨지.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투자를 시작하셨어. 처음에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월급에서 남은 푼 돈으로 말이야.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 돈은 낭비되는 돈이라고 하셨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는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투자에 타고난 재능이 있으셨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보셨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작은 회사들의 주식으로 시작하셨어. 여러 번 성공하셨지. 주식이 오르면 팔고 다시 투자하셨어. 조용히, 늘 신중하게 조금씩 자산을 불려나가셨어. 서연이 네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상당한 돈을 모으셨지. 하지만 그 돈이 우리 삶을 바꾸는 걸 원치 않으셨어. 두려워하셨거든. 무엇을 두려워하셨습니까? 초의 본부장이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물었다.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요. 우리가 표적이 되는 것을요. 그리고 아버지의 두려움은 옳았어요. 지은은 서연을 사랑과 후회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모습에 서연은 울고 싶어졌다. 네가 생후 6개월이었을 때 위협이 시작됐어. 익명의 편지, 한밤중의 전화, 길에서 우리 집을 지켜보는 이상한 사람들. 누군가 네 할아버지의 돈에 대해 알게 된 거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알게 됐어. 그리고 그 사람은 할아버지가 모든 돈을 유령 계좌로 이체하지 않으면 너한테 무슨 짓을 하겠다고 협박했어. 서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기였을 때 누군가 자신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고? 돈 때문에? 강태환은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그래서 아버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찰에 갔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고 그 변호사가 황병철 판사님께 데려갔죠. 판사님은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계좌를 봉인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법원 명령 없이는 어떤 거래도 불가능하게 만든 거죠. 자산을 보호하고 동시에 서연이를 보호하는 방법이었어요. 아무도 그 돈을 건드릴 수 없다면 가족을 위협할 이유도 없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윤 변호사가 태블릿에 메모하며 물었다. 한동안은요. 위협이 줄어들었어요. 삶은 정상으로, 아니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서연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상황이 다시 악화됐어요. 지은은 마치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네 아빠가 일하는 곳을 알아냈어요. 아빠를 미행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빠는 얼굴에 상처를 입고 집에 돌아왔어요. 강도를 당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죠. 아빠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빠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죠.
서연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알았지만 직접 들어야만 했다. 아빠는 떠났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겁쟁이라서도 아니야. 우리 곁에 있는 한 우리가 위험에 처할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야. 돈을 원하는 사람들은 널 이용해서 아빠가 계좌를 풀 방법을 찾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아빠는 사라졌어. 완전히 자취를 감췄지. 이름을 바꾸고 다른 도시로 가서 모든 인연을 끊었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서연의 얼굴에도 조용하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엄마가 아빠 이야기를 피했던 순간들, 서연이 물어볼 때마다 엄마 눈에 서렸던 슬픔, 할아버지가 언젠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던 이유. 살아계세요? 서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아빠 살아계세요? 지은이 대답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비서가 겁에 질린 창백한 얼굴로 서둘러 들어왔다. 강 전무님, 어떤 남자가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몹시 흥분해 있어요. 경비들이 막으려 하지만 계속 김서연 양을 봐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은은 의자가 거의 넘어질 뻔할 정도로 빠르게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석고처럼 하얗고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일 리가 없어. 강태환은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경비팀, 그 남자를 제지하되 다치게 하지는 마시오. 내가 직접 내려가 보겠소. 안 돼요. 지은이 소리치며 문으로 달려가 길을 막았다. 만약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서연이를 보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요. 엄마, 누구야? 서연이 다가섰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에서도 들릴 정도였다. 우리 아빠야? 아빠가 온 거야? 지은은 딸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그녀는 패배한 듯 어깨를 늘어뜨리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겠어. 7년이나 지났어. 7년 동안 그 사람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어.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 그 사람인 척하는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고. 윤 변호사가 지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이지은 여사님, 만약 정말 서연 양의 아버지라면 그분은 여기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경비팀이 해결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지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문 앞에서 비켜섰다. 강태환은 모두에게 사무실에 있으라고 손짓하고 윤 변호사와 함께 나갔다. 최 본부장은 지은과 서연과 함께 남았고 분위기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긴장되었다. 서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엄마, 만약 그 사람이라면, 진짜 우리 아빠라면 보고 싶지 않아. 그립지 않아. 지은은 고통과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내 인생 매일매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잠시 그가 더 이상 없다는 걸 잊어. 그러다 현실이 돌아오고 그가 우리를 떠나기로 선택했다는 걸 기억하지. 비록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그 이유를 이해한다고 해도 여전히 아파. 너무나도 아파. 그녀는 서연의 키에 맞춰 몸을 낮추고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하지만 난 네가 아빠를 나쁘게 생각하게 두지 않았어.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았다고 믿게 두지 않았지. 그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일 테니까. 네 아빠는 세상 그 무엇보다 널 사랑했어. 너는 아빠 인생의 빛이었지.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빠가 떠난 거야. 널 사랑한다는 건 다시는 널 보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널 지켜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 두 사람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엄마의 품에 몸을 던졌고 그들은 7년간의 부재와 침묵 속에 쌓인 모든 고통을 함께 울며 서로를 껴안았다. 최 본부장은 그들에게 사적인 순간을 주기 위해 조용히 창가로 몸을 돌렸다. 그 자신도 그 장면에 감동하여 재빨리 눈가를 닦았다. 몇 분 후 문이 열렸다. 강태환이 먼저 들어왔고 윤 변호사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빛바랜 체크 셔츠와 청바지 같은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다. 며칠 동안 깎지 않은 수염과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한 듯한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은 그의 눈이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겪고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듯한 갈색 눈. 그가 서연을 보았을 때 그는 마치 한 대 맞은 것처럼 사무실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입이 벌어지고 손이 떨리더니 그는 그 비싼 카펫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다. 서연아, 내 작은 서연아. 서연은 확인을 구하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지은은 얼어붙은 차에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네 아빠야, 현우 씨야. 서연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렸다. 무릎 꿇은 남자와의 몇 미터 거리를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정현우는 그녀를 너무나 세게 껴안아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서연은 상관하지 않았다. 그에게서는 기억과 다른 냄새가 났지만 그가 그녀를 안아주는 방식은 똑같았다. 그녀를 완전히 감싸 안아 세상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 포옹. 내 딸, 내 작은 딸, 정말 많이 컸구나. 이렇게 크고 예뻐지다니. 현우는 흐느낌 사이로 끊어지고 절박한 말들을 내뱉었다.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매일 너를 생각했어. 매일 돌아오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널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 서연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체크 셔츠를 꽉 쥔 채 울었다.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현우는 마침내 딸 너머를 보았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지은을 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마치 7년의 이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서연을 안고 있었지만 떨리는 손을 지은을 향해 뻗었다. 지은아, 내 사랑 지은아. 지은은 망설이며 두 걸음 그리고 또 두 걸음을 떼더니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고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오랜 시간 끝에 다시 만난 가족은 함께 울고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져 버릴까 두려운 듯 서로를 붙잡았다. 강태환 윤 변호사 최 본부장은 정중한 침묵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윤 변호사는 조용히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차갑고 계산적인 마음으로 유명한 강태환조차도 동요하는 듯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흐느낌이 잦아들었을 때 현우는 살짝 몸을 떼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아빠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온 거야. 하지만 네가 은행에 왔다는 걸 잔액을 확인해달라고 했다는 걸 알았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너에게 경고해야 했고 널 지켜야 했어. 강태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다시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상황을 이해해야겠습니다. 정확히 누구시죠? 그리고 서연 양이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현우는 힘겹게 일어서며 지은과 서연이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그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고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제 이름은 정현우입니다. 적어도 그랬었죠. 지금은 다른 이름을 쓰고 다른 도시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여자는 제가 평생 진심으로 사랑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강태환을 쳐다보았다. 그 강렬함에 은행 간부는 살짝 뒤로 물러섰다. 이 근처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테헤란로의 한 은행에 어떤 아이가 나타나 수십억대 계좌의 잔액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전화해 줬습니다. 아이 이름이 김서연이라고요. 저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아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말입니까? 윤 변호사가 메모할 준비를 하며 물었다. 7년 전 가족을 위협했던 그 사람들인가요? 현우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 장인어른 동철 어르신께서 서연이에게 남겨주신 돈은 그냥 큰 액수가 아닙니다. 이목을 끄는 막대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런 재산을 가지게 되면 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걸 뺏으려는 사람들, 우리가 그만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는 사랑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위협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계좌를 봉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묶여서 손댈 수 없게 되면 위협이 멈출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동안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끈질깁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연이가 여기에 와서 잔액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경보를 울린 셈입니다.
특정 정보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계좌가 접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취약하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하지만 아이는 어린애 잔소. 지은이 절망에 찬 날카로운 목소리로 항의했다. 10살짜리 어린애, 누가 돈 때문에 어린애한테 해코지를 하겠어요? 현우는 무한한 슬픔이 담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알면 당신은 놀랄 거야, 지은아, 놀라고. 경악하게 될 거라고. 윤 변호사는 최 본부장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녀는 태블릿을 손에 들고 현우에게 다가갔다. 정현우 선생님, 걱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은행에는 보안 규정이 있습니다. 외부인은 법원 허가 없이 계좌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현우는 유머 없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시스템을 해킹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연락책, 정보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곳에 심어놓은 내부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은행에 누군가가 서연이를 봤을 수도 있고 대화를 들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이가 살아있고 잘하고 있으며 곧 돈에 접근할 수 있는 나이가 될 거라는 걸 압니다. 강태환은 눈에 띄게 불쾌해하며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웠다. 제 은행에 부패한 직원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암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돈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을수록 부패도 심해지죠. 여러분은 안전한 곳에서 일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르실 겁니다. 뒤은 침묵은 긴장되고 불편했다. 최 본부장은 분위기를 진정시키려는 듯 헛기침을 했다. 정현우 선생님, 당신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점에서는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추측과 두려움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실은 서연 양이 이곳에 와서 자신의 계좌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은행의 대표로서 우리는 아이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자산에 대해 알려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10살입니다. 현우가 좌절감을 터뜨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보를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않다고요. 어린아이의 어깨에 엄청난 짐을 지우는 겁니다. 토론 내내 조용히 있던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아빠, 저는 알아야 해요. 현우는 마치 딸에게 방금 칼에 찔린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몸을 낮춰 딸과 눈을 맞췄다. 아니, 서연아, 그럴 필요 없어. 너는 아이답게 지내야 해. 놀고 공부하고 친구들을 사귀어야지. 이런 짐을 질 필요는 없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여기에 오라고 약속하게 하셨어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연의 말에 현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네 할아버지는 항상 고집이 세셨지. 마지막까지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 그때 새로운 목소리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법률 자문인 윤 변호사였다. 그녀의 어조는 부드러우면서도 전문적이었다. 사실 여러분 모두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를 사유로 법원 명령에 의해 계좌가 봉인될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할 특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의 경우 그 조항 중 하나가 영상유언장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윤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강태환조차 놀란 듯했다. 영상유언장이요? 저는 몰랐습니다. 계좌에 첨부된 사법 기록에 있습니다. 김동철 씨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기탁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서연 양이 계좌에 접근을 시도했다는 두 가지 조건 해서만 재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아이가 자발적으로 혼자 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공개 시점에 양 부모가 모두 참석하거나 적어도 한 명의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서연 양은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도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상 유언장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돼. 현우가 항의하려 했지만 지은이 그의 팔에 손을 얹어 그를 멈추게 했다. 여보, 어쩌면 이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보기보다 더 현명하셨어요. 윤 변호사는 벽에 붙박이로 설치된 캐비닛으로 가서 특별한 열쇠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봉인된 봉투와 작은 USB 장치를 꺼냈다. 그녀는 그 장치를 강태환의 컴퓨터에 연결했고 벽에 대형 화면이 켜졌다. 모두가 화면 앞에 자리를 잡았다. 서연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 섰고 두 사람은 각각 딸의 손을 잡았다. 강태환과 최 본부장은 정중하게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윤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안정되기 전에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있었다. 김동철 할아버지. 서연이 구로구의 작은 아파트에 있던 그의 방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방에서 평범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백발이 섞인 머리는 뒤로 빗어 넘겼으며 갈색 눈은 차분하고 맑았다. 그는 서연이 기억하는 것보다 눈에 띄게 말랐고 광대뼈가 도드라졌지만 그의 미소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안심시키는 그 부드러운 미소였다. 서연은 화면 속에서 살아있는 할아버지를 보자 흐느낌을 터뜨렸다. 지은은 딸의 손을 더 꽉 잡았고 현우는 딸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안녕, 내 작은 서연아.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이미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네가 내가 부탁한 대로 혼자 은행에 갈 만큼 용감했다는 뜻이기도 하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내 손녀딸. 언제나 그랬단다. 김동철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느렸으며 억제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이해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네 엄마가 널 보호하기 위해 네가 알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숨겼을 거라는 것도 안다. 그리고 네 아빠가 곁에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건 아빠의 선택이 아니었단다. 이 모든 것은 복잡한 이야기의 일부이고 반드시 이야기되어야 할 이야기란다. 김동철은 가볍게 기침을 하고 화면 밖의 컵에서 물을 마셨다. 네가 태어났을 때 서연아, 나는 내 인생이 가치 있었다는 확신을 가졌단다. 너는 너무 작고 완벽하고 빛으로 가득했지. 그리고 나는 내가 결코 갖지 못했던 모든 기회를 네가 가질 수 있도록 내 힘이 닿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단다. 나는 정규 교육도 유명한 이름도 인맥도 없었지. 하지만 나는 많은 부자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 바로 절제와 인내심이었지. 그는 슬픈 미소를 살짝 지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적은 돈을 투자했단다. 월급에서 남은 돈, 팁,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 썼을 비참한 저축금. 하지만 나는 그 돈을 씨앗으로 보았어. 심고 자라기를 기다렸지. 그리고 자랐단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랐지. 작은 회사들이 거대 기업이 되고 주식이 몇 배로 불어나고 해외 투자가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안겨주었어. 김동철은 잠시 말을 멈추었고 그의 시선은 더욱 진지해졌다. 하지만 돈과 함께 위험도 찾아왔단다. 사람들이 알게 되었지. 나쁜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들, 내가 가진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협이 시작되었어. 그리고 내가 굴복하지 않자 그들은 너를 위협했지. 무력한 악이, 내 소중한 손녀딸을. 영상을 보는 서연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화면 속 김동철은 자신의 눈물을 닦고 말을 이었다. 네 아빠 현우는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남자란다. 자신의 존재가 너와 네 엄마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을 했어. 떠난 것이지.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네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큼 널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는 모든 인연을 끊고 신분을 바꾸고 익명으로 살았어. 모든 것이 널 지키기 위해서였지. 방 안에서 현우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자유로운 손에 가려져 있었다. 지은도 울고 있었지만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의 이유에 도달했구나. 서연아,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단다.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계좌지. 하지만 그 가치에는 무게가 따르고 책임이 따르며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따른단다.
김동철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꿰뚫어 손녀의 눈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처럼 앞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다. 나는 네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냥 돈을 줄 수도 있었어. 그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었지. 하지만 그랬다면 너는 네가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는 또 다른 부잣집 아이가 되었을 뿐일 거야. 그리고 나는 널 그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키웠단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키웠지. 사용하는 사람과 방식에 따라 건설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도구 말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한다. 3가지 다른 길, 그리고 너는 어떤 길을 따를지 결정하게 될 거야. 네 엄마도 아빠도 변호사도 아닌 바로 네가. 왜냐하면 이것은 내 돈이고 내 인생이며 네 미래이기 때문이야. 김동철은 심호흡을 하고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첫 번째 선택. 너는 모든 것을 즉시 받는다. 네가 11살이 되는 날 모든 돈이 내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너는 어린 나이에 수십억대 자산가가 되는 거지. 원하는 것을 사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항상 꿈꿔왔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그와 함께 노출이 따른다.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너를 다르게 대할 거야. 어떤 사람은 널 질투하고 다른 사람은 널 이용하려 할 거야. 너는 다시 표적이 될 거고 어쩌면 악이었을 때보다 더 심하게. 그리고 너는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거야. 평범한 어린 시절, 부자라는 무게 없이 성장할 기회를 말이다. 그는 2번째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2번째 선택. 너는 21살이 되었을 때 돈을 받는다. 그때까지 돈은 봉인된 채로 보호받으며 이자와 투자로 계속 불어난다. 너는 계속 아이로 지내고 평범한 학교에 다니고 평범한 친구들을 사귀고 평범한 삶을 사는 거야. 아무도 그 돈에 대해 알 필요가 없어. 너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사물의 가치를 배우게 되지.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부를 감당할 수 있는 정서적 구조를 갖추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받는 거야. 법적 보호와 적절한 감독, 안전과 함께 말이다. 김동철은 3번째 손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멈추었고 화면 속 그의 시선은 더욱 강렬해졌다. 3번째 선택. 너는 상속을 완전히 거부한다. 모든 것을 자선단체에 네가 믿는 대의에 너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거야. 너는 돈의 무게 없이, 그것이 가져오는 위험 없이, 복잡함 없이 단순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거지. 너는 자유로워지는 거야. 완전히 자유롭게. 서연은 각 단어의 무게를 느꼈다. 3가지 길, 3가지 다른 미래.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선택할 힘을 주고 있었다. 화면 속 김동철은 다시 그 부드럽고 현명한 미소를 지었다. 어린 너에게는 어려운 결정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단다, 서연아. 너는 네 엄마의 마음과 네 아빠의 용기를 가졌어. 그리고 또 다른 것, 내가 어릴 때부터 너에게서 자라는 것을 본 것이 있지. 바로 연민이야. 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썼어. 항상 돕고 싶어 했지. 6살 때 학교에서 추워하는 여자아이에게 내 외투를 벗어주었던 거 기억나니? 슬퍼하는 선생님께 선물을 사주려고 몇 달 동안 용돈을 모았던 거 기억나니? 그 작은 행동들이 네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내게 보여주었단다. 김동철은 녹화 화면에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네가 자랑스러울 거다. 지금 돈을 받기로 선택한다면 현명하게 사용하렴. 기다리기로 선택한다면 그때까지 내 삶을 충실히 살아. 그리고 거부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널 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렴. 사실 그건 널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그건 네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해했다는 뜻이니까. 부는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피곤해 보였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한 가지 더 말해줄 것이 있단다, 내 손녀딸. 네가 들고 있는 파일 안에 봉인된 봉투가 하나 있을 거야. 그 안에는 네 아빠가 쓴 편지가 들어있단다. 7년 전, 떠나기 직전에 쓴 편지지. 아빠는 내게 그걸 보관했다가 이 순간이 오면 너에게 주라고 부탁했어. 열린 마음으로 읽으렴. 그리고 아빠가 한 모든 일, 모든 희생, 너와 떨어져 지낸 모든 날이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렴. 화면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고 김동철은 마치
누군가 방에 들어온 것처럼 화면 밖을 쳐다보았다. 점심 먹으라고 부르는구나. 여기서 끝내야겠다. 서연아, 내 작은 빛, 내가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널 사랑한다. 네 선택이 무엇이든 우리 가족이 가진 최고의 모든 것을 네가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렴. 너는 나의 가장 큰 성취란다. 잘 있거라, 내 손녀딸. 어디서든 다시 만날 때까지. 김동철은 부드럽게 손을 흔들며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고 화면은 검게 변했다. 사무실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모두가 울고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데 익숙한 강태환과 초의 본부장조차도. 서연은 아빠의 품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아빠는 감정에 몸을 떨며 딸을 꽉 안고 있었다. 지은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어깨가 울음의 힘으로 들썩였다. 윤 변호사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그 목소리는 쉬고 떨렸다. 서연 양, 가져온 파일 안에 정말 봉인된 봉투가 있나요?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으로 투명 파일을 열고 그 안에서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봉투를 꺼냈다. 뒷면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딸, 내 삶인 서연이에게. 너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 없는 아빠가. 현우는 마치 독사라도 되는 듯 봉투를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집에서의 마지막 날에 쓴 거야. 떠나기 전에 동철 어르신께 가져가서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지. 너에게 설명 없이 떠날 수는 없었지만 직접 편지를 줄 수도 없었거든. 그건 머물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었고 내가 머물면 네가 위험해졌으니까. 서연은 경건하게 봉투를 받았지만 열기 전에 아빠를 바라보았다. 지금 읽어도 돼요? 모두 앞에서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이 그를 육체적으로 아프게 하는 듯했다. 네 편지란다, 서연아. 언제 어떻게 읽을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찢었다. 안에서 봉투와 같은 글씨체로 손으로 쓴 2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녀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내 작은 서연이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내 침대에서 자고 있단다.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헝겊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고 말이야. 너는 너무 작고 완벽하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 그리고 나는 그것에 감사한단다. 네가 아직 이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감사해. 서연은 눈물을 닦기 위해 잠시 멈추고 계속 읽었다. 내일 나는 떠날 거야. 원해서가 아니야. 널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야. 바로 내 목숨보다 널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쁜 사람들이 네 할아버지의 돈을 원해. 그리고 그들은 가장 쉬운 방법이 널 인질로 삼는 것이라는 걸 알아냈지. 내가 곁에 있는 한 너는 위험에 처해 있어. 그래서 나는 사라져야 해. 그들이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만 네가 안전할 수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억지로 계속 읽었다. 아빠 없이 자라는 건 힘들 거야. 네가 나를 미워하는 날도 있을 거고 내가 쓸모없고 겁쟁이라고 생각하는 날도 있겠지. 필요하다면 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게 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게 둬. 그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네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네 부재의 고통을 네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짊어질 거야. 서연은 멈춰야 했다. 목이 너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현우가 다가와 편지를 받으려 했다. 지금 계속 읽을 필요 없어, 서연아.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도 돼.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살짝 물러섰다. 끝까지 읽기로 결심한 듯했다. 매일 너를 생각할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한지, 잘 자라고 있는지 상상할 거야. 네가 수학을 좋아하는지, 국어를 좋아하는지, 축구를 좋아하는지, 춤을 좋아하는지, 학교에서 친구는 사귀었는지 궁금해할 거야. 숨 쉴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네가 그리울 거야. 하지만 굳건히 버틸 거야.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아니까.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마지막 줄을 읽었다.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네 할아버지가 떠나시고 네가 답을 찾을 만큼 용감해졌기 때문일 거야. 네가 이미 자라서 진실을 알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네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떠난 것 때문이 아니라 그건 필요하다면 다시 할 테니까.
하지만 아빠 없이 자라게 한 것 때문에 너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 너는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널 사랑한다. 영원히 그리고 그 너머까지 너의 아빠 현우가. 서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리고 아빠에게 돌아서서 작은 몸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그를 껴안았다. 난 아빠를 미워한 적 없어요. 한 번도요.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항상 알고 있었어요. 현우는 그녀가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그녀를 안았다. 그의 몸은 7년 동안 억눌러온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은이 그 포옹에 합류했고 세 사람은 서로 얽힌 채 마침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는 부서진 가족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헛기침을 했다. 서연 양, 지금 매우 감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적인 문제를 꺼내야 해서 유감입니다. 하지만 따라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할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상속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며칠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아니요. 서연이 놀라울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미 뭘 원하는지 알아요. 모두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아, 서두를 필요 없어. 아주 중요한 결정이야. 잘 생각해보고 엄마랑도 얘기해보고 하룻밤 자면서 고민해봐.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 사무실 한가운데에 꼿꼿한 자세와 단호한 시선으로 섰다. 그 순간 그녀는 10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다. 마치 성숙함이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상황에 의해 강요되었지만 그럼에도 환영받는 것처럼. 저는 두 번째 선택을 하겠어요. 21살이 되었을 때 돈을 받고 싶어요. 지금은 계속 아이로 지내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사귀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달라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부잣집 딸로 보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서연이로 남고 싶어요. 지은은 안도와 자랑스러움에 한숨을 내쉬었다. 현우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 변호사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태블릿에 메모했다. 아주 현명한 선택이네요, 서연 양. 나이보다 성숙함을 보여주는군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라고요? 강태환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떤 종류의 조건 말입니까? 서연은 마치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 용기를 모으는 듯 심호흡을 했다. 할아버지가 영상에서 제가 연민이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썼다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옳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점심을 굶는 아이들을 봐요. 매일 같은 옷만 입는 아이들을 봐요. 그게 유일한 옷이라서요. 학용품을 살 수 없어서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을 봐요. 그리고 그게 저를 슬프게 해요. 화나게 해요. 가난하게 태어나는 건 누구의 선택도 아니니까요. 기회가 없는 건 누구의 선택도 아니에요. 그녀는 방안을 둘러보며 참석한 모든 사람의 눈을 마주쳤다. 그래서 제 조건은 이거예요. 저는 돈의 일부가 지금 사용되기를 원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요. 굶주리는 아이들, 제대로 된 옷이 없는 아이들, 열악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요. 제가 비록 가난했지만 가졌던 기회들을 그 아이들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학교, 좋은 음식, 품위 있는 옷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자신들을 신경 쓴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뒤이은 침묵은 순수한 감탄의 침묵이었다. 강태환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서연을 쳐다보고 있었다. 윤 변호사는 다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초의 본부장은 눈에 띄게 감동하여 여러 번 헛기침을 했다. 지은이 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연아, 확신하니? 그건 아주 많은 돈을 포기한다는 뜻이야. 네 돈이 될 돈을 말이야. 알아요, 엄마. 하지만 21살에 그 많은 돈으로 뭘 하겠어요. 집을 100채 사요. 옷을 1000벌 사요. 전 세계를 여행해요. 그게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왔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현우도 다가왔다.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동철 할아버지가 이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하셨을 거라는 거 알지? 할아버지는 항상 가만히 있는 돈은 낭비되는 돈이라고 하셨어.
그리고 좋은 일에 쓰인 돈은 배가 되는 돈이라고 하셨지. 기억나요? 서연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윤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전문적이었지만 눈에 띄게 감동한 모습이었다. 서연 양, 당신이 제안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계좌 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설립자가 되고 21살이 되면 직접 경영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문팀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항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될 것입니다. 얼마나 필요할까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이가 모든 걸 기부하고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건 원치 않아요. 윤 변호사는 태블릿을 보며 재빨리 계산했다. 계좌 총액을 기준으로 즉시 20%를 재단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년 동안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조직을 설립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나머지 80%는 서연 양이 21살이 될 때까지 봉인된 채로 남아 계속해서 이자를 낳고 투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20%를 떼어내도 아이에게는 여전히 많이 남게 됩니까? 현우가 확인하고 싶어 했다. 대화 내내 조용히 있던 강태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현우 선생님, 이지은 여사님 20%를 떼어내고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서연 양이 21살에 받게 될 나머지 금액은 여생과 다음 세대까지의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기에 충분합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뛰어난 투자자셨습니다. 축적된 자산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서연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승인을 구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내 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워. 현우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김서연, 너는 내가 아는 가장 놀라운 사람이야. 10살의 나이에 어른들도 용기나 지혜가 없어 내리지 못할 결정을 내리고 있어. 네 할아버지가 너에 대해 옳았어. 너는 연민을 가졌어. 그리고 그건 어떤 재산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거야. 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태블릿에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그럼 결정되었습니다. 김서연 재단 설립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서연 양이 미성년자이므로 몇 가지 서명이 필요하지만 양 부모님의 참석과 사법적 승인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 본부장이 서연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서연 양, 이렇게 젊고 현명한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이 당신의 재단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돈이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돕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이상했지만 조금은 자랑스러운 기분이었다. 그녀는 단지 어린아이였지만 어른에게 하듯 존중받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제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 그렇게 대하신 후에도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본부장은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직원을 포함하여 1층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을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이 고객의 외모나 나이에 관계없이 존중과 품위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태환은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이며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나도 사과해야겠다. 나는 너에게 잔인했어. 너를 비웃고 조롱하고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대했지. 단지 네가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옷차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내 인격 혹은 인격의 부재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구나.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서연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놀랍게도 미소를 지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강 전무님. 하지만 제가 오늘 뭘 배웠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때로는 마음이 아니라 눈으로 판단한다는 걸 배웠어요. 전무님은 제 평범한 옷차림을 보고 제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인격이 사람을 만든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다른 아이가 도움을 청하러 이곳에 들어올 때 이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태환은 분명히 감동하고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겠다, 약속하지. 윤 변호사는 타이핑을 마치고 일행을 바라보았다. 자,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법적 서류를 준비하고 계좌 변경 승인을 위해 황병철 판사님께 연락하고 재단의 구조를 확립하고 행정팀을 고용해야 합니다.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요? 지은이 걱정이 다시 목소리에 묻어나며 물었다. 현우 씨가 말한 위협은요? 위험한 사람들이 계좌에 대해 알게 되면 서연이는 여전히 위험한가요? 현우가 일어섰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보호적이었다. 그건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위험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7년 전에 위험했던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위험할 겁니다. 최 본부장이 생각에 잠긴 듯 끼어들었다. 이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모든 운영을 투명하고 잘 기록된 상태로 만든다면 누군가가 무언가를 시도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위협은 어둠 속에서, 비밀 속에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빛에 노출되고 대중의 눈이 지켜볼 때 위험은 현저히 감소합니다. 서연이를 공인으로 만들자는 말씀이십니까? 지은은 그 생각에 경악한 듯했다. 정확히는 아닙니다. 재단을 공개하자는 제안입니다. 서연 양은 설립자가 될 수 있지만 얼굴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변인, 언론을 상대할 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서연 양은 세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비교적 익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현우는 그 제안을 고려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돈이 좋은 일에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양심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2번 생각할 겁니다. 평판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클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윤 변호사가 덧붙였다. 만약 정현우 선생님께서 공식적으로 가족에게 돌아올 의향이 있으시다면, 법적 신분을 되찾으실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로 뭉친 가족은 더 강하고 더 보호받습니다. 사람들은 당신들을 건드리기 전에 2번 생각할 겁니다. 현우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조용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마주 보았고 말없이도 통하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흘렀다. 그러자 지은은 다시 얼굴에 눈물이 흐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발 돌아와요. 우리에게 돌아와요. 당신의 삶으로 돌아와요. 우린 이미 7년을 잃었어요. 단 하루도 더 잃고 싶지 않아요. 현우는 그녀를 꽉 껴안고 그녀의 머리, 관자놀이,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돌아갈게. 돌아가서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약속해. 너와 서연이에게 약속할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거야. 서연이 그 포옹에 합류했고 3사람은 마침내 다시 모여 과거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그곳에 서 있었다. 몇 분 후 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헛기침을 했다. 한 가지 더 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연 양 재단의 결정에 참여하고 싶나요? 어떤 프로젝트를 지원할지, 어떤 학교를 도울지, 돈이 어떻게 분배될지 선택하는 것에 말입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10살밖에 안 됐는데도요. 법적으로 최종 결정은 성인 관리자들이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견은 고려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재단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가 어떤지 압니다. 어른들이 때때로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필요를 이해하죠.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네, 참여하고 싶어요. 학교들을 방문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그냥 서류 위에 이름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점점 더 감탄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태환이 일어나 캐비닛으로 갔다. 그 안에서 우아한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다. 서연아, 네가 설립자가 될 거라면 적절한 도구가 필요하겠지. 이 서류 가방은 널 위한 거다. 네 서류 아이디어 계획을 보관하기 위해서. 선물이야. 사과와 함께 네가 할 일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기도 하고. 서연은 경건하게 서류 가방을 받았다. 진짜 가죽으로 만들어져 무거웠고 금색으로 그녀의 이니셜인 KSY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결코 가질 수 없었을, 엄마가 절대로 사줄 수 없었을 그런 물건이었다.
하지만 물건 자체보다도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존중, 인정, 10살짜리 아이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감사합니다, 강 전무님. 잘 간직할게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되사용할게요. 이후 몇 시간은 서류 작업, 법적 설명, 전화통화, 계획 수립의 연속이었다. 윤 변호사는 예비 서류를 준비했다. 최 본부장은 황병철 판사에게 연락했고 판사는 변경사항을 승인하기 위한 특별 심리에 동의했다. 현우는 법적 신분을 되찾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는데 이는 경찰에 연락하여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포함했다. 마침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서울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며 도시를 반짝이는 점들의 바다로 만들었다. 서연은 피곤했지만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 뒤에 오는 그런 좋은 피곤함이었다. 집에 갈까? 지은이 부드럽게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서연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제 구로구의 그 작은 아파트에서는 안 살 거지, 그렇지? 지은은 현우와 눈빛을 교환했다. 기술적으로 돈은 아직 봉인되어 있으니 당분간은 거기서 계속 지내야 해. 하지만 네 아빠가 합법적으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고 상황이 정상화되면 더 좋은 곳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대저택일 필요는 없어. 그냥 너만의 방이 있는 좀 더 편안한 곳이면 돼. 그거 좋겠다. 나만의 방을 갖는 거. 저녁 식사 준비하는 냄비랑 책상을 나눠 쓰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거. 모두가 웃었다. 긴장이 마침내 더 가볍고 희망적인 무언가로 녹아내렸다. 그들은 강태환, 윤 변호사, 최 본부장과 악수와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서연은 양옆에 서서 손을 잡고 있는 부모님을 보았다.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멋진 기분이었다. 아침에는 무섭지만 단호하게 혼자 왔었다.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과 함께 돌아가고 있었다. 건물을 나와 상쾌한 밤 공기를 마셨다. 테헤란로는 분주했고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걷고 있었다. 도시의 삶은 각자의 개인적인 드라마와는 무관하게 계속되고 있었다. 그들은 구로구로 가는 버스를 탔다. 현우는 주머니에 있던 몇 안 되는 동전으로 요금을 냈다. 그들은 맨 뒤에 앉았고 서연은 가운데에서 엄마의 손을 잡은 채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버스는 서울의 거리를 흔들리며 달렸지만 서연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이 다시 모인 것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어. 그녀가 졸린 듯 중얼거렸다.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나한테 혼자 은행에 가라고 약속하게 하신 거야. 그래야 아빠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아셨던 거야. 현우는 딸을 더 꽉 껴안았다. 네 할아버지는 항상 보기보다 더 똑똑하셨지. 계획이 있으셨던 거야. 그리고 성공했지. 구로구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9시가 넘었다. 낡은 건물이었고 벽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은 어두컴컴했다. 아파트는 3층이었고 작은 방 2개와 아주 작은 화장실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곳은 궁전처럼 보였다. 완전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은은 밥과 김치, 계란 후라이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그들은 작은 부엌 식탁에 앉아 7년간 놓쳤던 대화들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현우는 숨어 지내던 삶, 임시직, 끊임없는 외로움, 거의 포기하고 돌아갈 뻔했던 밤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은은 서연을 혼자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돈이 부족했던 날들, 딸이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울었던 밤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서연은 학교에 대해, 친구들에 대해, 좋아하는 책에 대해,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 꿈들에는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며칠은 감정과 변화의 소용돌이였다. 현우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야 했다. 변호사와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한 섬세한 과정이었다. 그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라졌으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했다. 위협에 대해 설명하고 오래된 증거를 보여주고 회의적인 형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납득시켜야 했다. 다행히도 황병철 판사가 개입했다. 그는 여전히 사건의 원본 서류, 7년 전 위협의 증거,
계좌 봉인 명령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증언과 지원으로 절차는 가속화되었다. 2주 만에 현우는 공식적으로 법적 존재를 되찾았다. 처음에는 그에게 어색했다. 자신의 본명을 다시 사용하고 새 신분증을 발급받고 발각될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걷는 것.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동안 윤 변호사는 재단 설립을 위해 부지런히 일했다. 그녀는 자선법 전문 변호사, 재무 컨설턴트, 비영리 단체 관리 전문가를 고용했다. 김서연 재단은 처음에는 서류상으로, 그 후에는 현실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서연은 가능한 모든 회의에 참여했다. 그녀는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공책에 아이디어를 그렸다. 주위의 어른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어른들의 일에 관심을 보이는 귀여운 아이처럼 대하며 약간 얕잡아 보았다. 하지만 곧 서연이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질문은 지적이었고 관찰은 적절했으며 아이디어는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이었다. 한 회의에서 한 컨설턴트가 재단이 학교에 컴퓨터를 기증하는 데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학교에 인터넷이 잘 안 되면 어떡해요? 서연이 물었다. 아니면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법을 모르시면요? 먼저 학교에 음식, 학용품, 제대로 된 월급을 받는 선생님들 같은 기본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컨설턴트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구나. 기본적인 필요부터 생각해야겠어. 또 다른 경우 누군가가 기금 마련을 위한 대규모 갈라 행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재단은 이미 돈이 있잖아요, 서연이 지적했다. 더 모금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가진 돈을 현명하게 써야죠. 갈라 행사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시간과 돈은 아이들에게 직접 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어른들은 감명받은 눈빛을 교환했다. 10살짜리 소녀가 경험 많은 전문가들에게 효율성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 한 달간의 강도 높은 작업 끝에 김서연 재단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 발표는 조용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한 중산층 가족이 예상치 못한 상속을 받아 그 일부를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연의 이름은 설립자로만 언급되었고 사진이나 주소, 그녀를 불필요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세부 정보는 없었다. 대중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다. 지역 신문들은 그 계획을 칭찬하는 기사를 실었다. 소셜미디어는 그 이야기를 공유했다. 일부 회의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인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공식 서류와 재단의 투명성이 곧 의심을 잠재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협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상한 전화도, 익명의 편지도, 의심스러운 미행도 없었다. 모든 것을 공개하는 전략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다. 아니면 7년 전에 위험한 사람들이 흥미를 잃었거나 다른 목표를 찾았을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김서연의 가족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삶은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새로운 정상은 이전과는 매우 달랐다. 현우는 한 기술회사의 보안 요원으로 일자리를 구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한 일이었고 월급도 괜찮았다. 지은은 가사 도우미 일을 계속했지만 언젠가는 그만둘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서연이 21살이 되어 나머지 상속 재산을 받게 되면 그들은 마침내 재정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연은 학교 생활로 돌아갔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이제 그녀는 점심없이 오는 친구들, 너무 낡은 옷을 입는 친구들, 제대로 된 공책이 없는 친구들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조용히 돕기 시작했다. 간식을 하나 더 사서 먹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친구에게 주었다. 새 학용품을 가져와서 남았다고 둘러댔다. 작은 제스처들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 선생님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렸다. 교장 선생님은 지은을 불러 면담을 요청했다. 서연이 가족 형편에 맞지 않는 돈을 쓰고 있을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지은은 막연하게 약간의 유산을 받았고 서연이가 관대함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해야 했다. 교장 선생님은 만족했고 심지어 자랑스러워했다. 은행 방문 후 3개월이
진아 김서연 재단은 첫 번째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서울의 빈곤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 5곳을 선정하여 전면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모든 아이들을 위한 급식 강화, 양질의 학용품, 새 교복, 가장 낡은 시설 개보수, 그리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위한 보너스 등이었다. 서연은 각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고집했다.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직접 보고 싶었고 도움을 받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다. 현우와 지은이 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동행했다. 첫 방문은 남쪽 끝에 있는 한 학교였다. 건물은 낡았고 벽에는 금이 가고 책상은 부서져 있었다. 하지만 방문객들이 도착했을 때 아이들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백발이 섞인 머리에 피곤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 중년의 교장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일행을 맞이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여기 아이들은 착하고 똑똑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칠판에 쓸 분필조차 부족한데 어떻게 사립학교와 경쟁하겠습니까? 이것은 삶을 바꿀 겁니다. 세대를 바꿀 겁니다. 서연은 몇몇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녀는 교실 바닥에 앉았고 다양한 나이의 10명의 아이들이 그녀 주위에 모였다. 모두들 자신들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학교를 돕는 신비한 재단과 어떤 관련이 있는 이 소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 서연이 물었다. 따은 머리가 풀리고 꿰맨 교복을 입은 8살쯤 된 여자아이가 수줍게 대답했다. 좋아해요. 하지만 가끔 배고플 때는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집에 연필이 없어서 숙제를 못할 때도 있고요. 이제는 더 쉬워질까? 여자아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매일 밥이 나와요. 그리고 연필이랑 펜이 가득 든 필통도 받았어요. 제 필통을 가져본 건 처음이에요.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동시에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바로 이것이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 대저택이나 비싼 차, 명품 옷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만의 필통을 갖게 된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는 것. 네가 크면,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너도 누군가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돈으로 돕지 않아도 돼. 친절한 말이나 포옹이나 미소로도 도울 수 있어. 하지만 도와줘. 왜냐하면 각자가 조금씩 도울 때 세상이 더 나아지니까. 여자아이는 그러겠다고, 크면 자기도 돕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방문들도 마찬가지로 감동적이었다. 각 학교에서 서연은 돈의 실질적인 영향을 보았다. 그것은 은행 계좌에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었다. 적절한 교재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다. 개보수된 교실, 깨끗한 화장실, 복구된 운동장이었다. 한 학교에서는 공식 방문이 끝난 후 12살쯤 된 남자아이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네가 재단의 서연이 누나 맞지? 응. 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내 동생이 여기 다니거든. 6살이야. 전에는 학교 오기 싫다고 매일 울었어. 부끄럽다고, 다른 애들이 간식 없다고, 공책에 찢어진 종이가 있다고 놀린다고 했어. 우리 엄마는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런 거 살 돈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항상 부족해. 서연은 마치 배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각 단어를 느끼며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남자아이가 말을 이었다. 이제는 신나서 일어나. 학교에 오고 싶어 해. 맛있는 밥도 있고 새 학용품도 있고 신경 써주는 선생님도 있으니까. 동생이 다시 웃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야. 그는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우는 것이 부끄러운 듯 재빨리 눈을 닦았다. 그러니까 고마워. 내 동생을 다시 웃게 해줘서 고마워. 모두가 잊어버린 아이들을 신경 써줘서 고마워. 서연은 자신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남자아이를 껴안았고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 모두가 같은 기회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할 때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이해로 뭉친 두 낯선 사람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지쳤지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거의 먹지 못할 정도로 만났던 아이들, 들었던 이야기들, 보았던 미소들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현우와 지은은 얼굴에 자랑스러움을 가득 담고 들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서연아. 현우가 마침내 한마디 끼어들 수 있었을 때 말했다. 네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갑자기 진지해지며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든 제가 할아버지의 선물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은이 식탁 너머로 딸의 손을 잡았다. 알고 계실 거야. 확신해. 그리고 미소 짓고 계실 거야. 이후 몇 달은 꾸준한 작업의 연속이었다. 재단은 더 많은 학교로 확장되었다. 그 후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장학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무료 진료를 위해 치과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각 프로젝트는 신중하게 계획되고 실행되고 모니터링되었다. 그리고 서연은 모든 일에 관여했다. 그녀는 방과 후 회의에 참석하고 주말에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다. 학교 친구들은 그녀가 달라졌다는 것을, 더 성숙하고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서연은 그저 미소 지으며 가족 프로젝트를 돕고 있다고만 말했다. 집에서의 삶도 점차 변하고 있었다. 현우의 월급에 지은의 수입이 더해지면서 그들은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다. 여전히 구로구였지만 더 잘 관리된 건물이었다. 서연은 마침내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었다. 작지만 아늑했고 좋아하는 가수들의 포스터와 책으로 가득 찬 책장으로 꾸며져 있었다. 현우와 지은도 부부로서 다시 연결되고 있었다. 7년의 이별은 상처를 남겼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강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다시 대화하는 법을, 함께 웃는 법을, 미래를 꿈꾸는 법을 배웠다. 때때로 서연은 그들이 소파에 껴안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의 마음은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가족은 다시 완전해졌다. 재단 설립 1주년에 윤 변호사는 작은 기념 모임을 주최했다. 화려하지 않고 핵심팀, 일부 수혜자, 그리고 물론 김서연 가족만 참석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풍선과 현수막으로 장식된 소박한 홀에서 열렸다. 윤 변호사는 임시로 만든 작은 무대에 올라 주목을 요청했다. 1년 전 10살짜리 소녀가 많은 어른들도 감히 내리지 못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즉각적인 부를 포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1년 동안 김서연 재단은 3,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직접 도왔습니다. 3,000명이요.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이제 11살이 되어 키가 조금 더 큰 서연은 얼굴을 붉혔지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숫자가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진짜 이야기는 변화된 삶에 있습니다. 무료 보충 수업 덕분에 기술 고등학교 입시 시험에 합격한 소년, 생애 처음으로 치과 치료를 받고 이제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소녀, 학교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 아이, 이것들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윤 변호사가 서연에게 손짓했다. 서연 양 한마디 해줄래요? 서연은 예상하지 못했다. 심장이 마구 뛰고 손에 땀이 났다. 그녀는 부모님을 보았고 부모님은 격려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심호흡을 하고 무대에 올랐다.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아이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재단 팀원들이 있었다. 모두가 기대를 담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고 말은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점점 더 단호해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에게 돈 이상의 것을 남겨주셨어요. 교훈을 남겨주셨죠.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다는 교훈이요. 저는 모든 돈을 저 혼자 가질 수도 있었어요. 항상 원했던 모든 것을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랬다면 저는 그냥 또 다른 부자가 되었을 뿐일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더 많은 부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세상은 신경 쓰는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몇몇 얼굴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다.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잘 먹고 잘 공부하고 큰 꿈을 꿀 자격이 있죠. 어디서 태어났든 부모님이 돈이 얼마나 있든 상관없어요. 모든 아이는 중요해요. 모든 아이는 가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비록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러면 할아버지는 헛되이 사신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의 돈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함을 배가시키는 일 말이죠.
박수는 열광적이었다. 여러 사람이 일어섰다. 서연은 무대에서 내려왔고 즉시 그녀를 껴안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녀는 한 명 한 명을 껴안으며 그들의 얼굴, 이야기, 희망을 기억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연은 선물로 받은 새 공책을 꺼냈다. 예쁜 공책이었고 양장본의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펴고 쓰기 시작했다. 학교 숙제나 재단 계획이 아니었다. 좀 더 개인적인 것이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그녀는 단정한 글씨로 썼다. 오늘로 재단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제가 될 수 있다고 믿어주셨던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힘든 날도 있어요. 제가 충분한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날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모든 작은 친절한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요. 물방울이 결국 양동이를 채운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요. 계속 노력하고 계속 돕고 계속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어디에 계시든. 손녀 서연이가. 그녀는 공책을 닫고 침대 옆 작은 탁자 서랍에 넣었다. 그러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했다.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수학시험과 친구들과의 사소한 다툼을 걱정하는 평범한 소녀였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설립자였고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여전히 그냥 서연이었다. 여전히 지루할 때 수업 중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여전히 토요일 아침에 만화를 보았다. 여전히 방을 치워야 한다는 문제로 엄마와 다퉜다. 차이점은 이제 그녀가 평범한 것과 비범한 일을 하는 것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점이었다. 누구나 변화를 만들 수 있었다. 단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후 몇 년은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일상 속에서 흘러갔다. 서연은 성장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었고 여드름과 나이에 걸맞은 어색함의 단계를 거쳤다. 친구를 사귀고 첫 짝사랑을 하고 좋은 성적과 나쁜 성적을 받고 10대의 모든 평범한 경험을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재단에서의 일을 계속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책임을 맡았다. 15살에는 이미 재정적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7살에는 학교에서 교육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간견했다. 19살에는 재단을 다른 주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김서연 재단은 아동 중심 자선 활동의 전국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5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직접 도왔고 학교와 지역 사회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다. 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명예로운 언급을 받았다. 하지만 서연에게 최고의 인정은 항상 마침내 희망을 갖게 된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였다. 현우와 지은은 딸의 성장을 자랑스러움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모든 관심과 칭찬에도 불구하고 연민과 겸손을 유지하는 놀라운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곧 딸이 21살이 되어 나머지 상속 재산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녀가 첫 번째 부분을 사용했던 것과 같은 지혜로 그 돈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단은 초기 자금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헌신 덕분에 번창했다. 서연은 21번째 생일날 아침 침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함께 잠에서 깼다. 더 이상 구로구의 비좁은 작은 방이 아니었다. 가족은 몇 년 전 중산층 동네에 편안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품위 있고 아늑했다. 현우는 이제 보안 코디네이터로 일했고 지은은 가사 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오랜 꿈이었던 간호학 과정을 밟고 있었다. 부엌에는 특별한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케이크, 과일, 주스 모든 것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은행 로고와 금색 글씨로 서연의 이름이 적힌 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생일 축하한다 내 딸. 지은이 그녀를 꽉 껴안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촉촉했다. 21살이라니 네가 벌써 성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구나.
현우가 포옹에 합류하며 딸의 머리 꼭대기에 입을 맞췄다. 네 할아버지가 네가 어떤 여성이 되었는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서연은 미소 지었지만 눈가에는 약간의 우울함이 서려 있었다. 은행에서의 그날 이후로 11년이 지났다. 할아버지가 떠나신 지 11년. 때때로 그녀는 여전히 육체적으로 아플 정도로 할아버지가 그리웠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봉인 명령이 해제되었고 이제 그녀가 계좌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되었음을 알리는 공식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또한 재정 세부 사항과 자산 관리 옵션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회의에 그녀를 초대하는 은행에 카드도 있었다. 3시간 후 그들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같은 건물 테헤란로에 다시 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 서연은 단순하지만 우아한 옷을 입고 몇 년 전 강태환이 그녀에게 주었던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채 고개를 들고 정문으로 들어섰다. 이번에는 조롱이나 경멸이 없었다. 오직 존중만이 있었다. 이제 몇 킬로그램이 더 늘고 머리가 완전히 희끗해진 강태환이 로비에서 직접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수년 동안 서연의 행보를 지켜보며 재단의 성공을 지켜봤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기부자가 되기도 했다. 그 첫 만남의 잔인함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고 그는 가능할 때마다 속죄하고자 했다. 서연 양, 환영합니다. 다시 이곳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행복한 상황에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강 전무님. 지난 몇 년간 재단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그 첫날 당신을 그렇게 대한 후에 말이죠. 그들은 강태환의 사무실로 올라갔다. 윤 변호사도 그곳에 있었다. 여전히 은행의 법률 자문이었지만 이제는 검은 머리에 은발이 몇 가닥 섞여 있었다. 최 본부장은 은퇴했지만 서연을 축하하고 미래의 사업에 성공을 기원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회의는 전문적이지만 따뜻했다. 윤 변호사는 계좌의 현재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다. 11년 동안의 복리 이자와 신중한 투자로 가치는 상당히 증가했다. 처음에 20%를 재단에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은 김서연 가족의 여러 세대에 걸친 안락함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서연은 모든 것을 귀에 깊게 들으며 지적인 질문을 하고 재단에 참여한 몇 년 동안 금융과 투자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윤 변호사의 설명이 끝났을 때 서연은 잠시 침묵했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렸다. 재단에 25%를 더 기부하고 싶습니다. 뒤이은 침묵은 놀라움의 침묵이었다. 현우와 지은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강태환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서연 양, 확신합니까? 그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하고 싶어요. 재단은 놀라운 일을 해왔지만 추가 자원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단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녀는 지지를 구하며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25%를 기부해도 우리에게는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한 돈이 남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대저택이나 요트, 고급차가 필요 없어요. 저는 목적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 목적은 할아버지가 제 미래를 생각하며 투자를 시작하셨을 때 시작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은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렴, 내 딸. 우리는 항상 그렇게 했고 항상 잘 되었어. 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결정되었다. 추가 25%가 김서연 재단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안전한 투자, 비상금 계좌, 그리고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은행을 나왔을 때 이미 늦은 오후였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서울의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을 타기 전에 잠시 걷기로 했다. 그들은 몇 개의 벤치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는 작은 공원을 지나갔다. 평일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벤치에 앉아 9살이나 10살쯤 된 한 여자아이가 숙제를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공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해질녘의 희미한 빛 속에서 읽으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책가방이 없었고
단지 몇 권의 책이 든 찢어진 비닐봉지가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연필도 없었고 제대로 잡기에는 너무 작은 몽당 연필 조각만 있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잠시 그 소녀를 바라보았다. 11년 전의 자신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다. 그러고는 들고 있던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지난주에 샀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필통을 꺼냈다. 그녀는 소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 숙제하고 있니? 소녀는 의심스럽지만 예의 바르게 고개를 들었다. 하려고요. 근데 잘 안 보이고 연필도 거의 다 썼어요. 서연은 필통을 내밀었다. 이거 가져. 내가 샀는데 결국 필요 없게 됐어. 너 가질래? 소녀는 마치 보물인 양 필통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갈망으로 커졌다. 하지만 망설였다. 정말요? 나중에 다시 달라고 안 할 거예요. 정말이야. 내 거야. 선물이야. 소녀는 경건하게 필통을 받아 천천히 지퍼를 열고 새 연필, 색색의 펜, 아직 새 냄새가 나는 지우개를 보았다.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이런 선물을 준 적이 없어요. 서연은 소녀의 키에 맞춰 몸을 낮췄다. 네가 크면 나를 위해 한 가지 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소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크고 형편이 되면 너도 누군가를 도와줘. 큰일이 아니어도 돼. 이 필통처럼 작은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도와줘.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더 나아지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고 한 번에 한 명씩. 소녀는 그러겠다고 크면 자기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서연을 재빨리 껴안고는 이제 새 연필과 미소를 띤 차에 다시 숙제로 돌아갔다. 서연은 부모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갔다. 현우는 지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11년 전 그녀가 은행 사무실에서 선택을 내렸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자랑스러움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계속 갈까? 현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응. 그들은 함께 공원을 걸었다. 하나로 뭉친 가족, 사랑과 희생,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 서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소녀가 집중해서 혀를 내밀고 새 연필로 공책에 글을 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교훈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서연은 몇 년 전 시작했던 것과 같은 성찰 노트를 폈다. 페이지를 넘기며 오래된 글들을 읽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았다. 그러고는 빈 페이지를 펴고 노트를 마지막으로 닫기 전에 마지막 말을 썼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 부자는 선함을 배가시키는 사람이다. 이것이 할아버지의 교훈이었다. 이것이 내가 영원히 간직할 교훈이다. 돈은 나를 바꾸지 못했다. 내가 돈의 의미를 바꾸었다. 그녀는 노트를 닫고 가족 사진, 재단 증명서, 도움을 받은 아이들의 감사 편지 옆에 있는 책장에 넣었다. 각 물건은 이야기의 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함께 그것들은 잔액을 찾으러 혼자 은행에 갔다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한 한 소녀의 완전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목적, 가족, 그리고 가장 평범한 사람들도 비범한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확신을. 이야기 끝. 청취자 여러분, 서연이와 그녀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서연이가 상속 재산을 수천 명의 아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었듯이 우리 각자는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세상의 변화를 만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선함, 용기, 그리고 연민의 변화시키는 힘을 기념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곳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서연이의 여정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는지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실제적이고 영감적인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이 여정을 함께 계속하며 한 번에 한 이야기씩 선함을 배가시키기를 기대합니다.